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요, 방송통신대 이필렬 교수가 쓴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를린 도시청소공사의 이야기인데요. 1990년대 말 베를린은 큰 재정위기를 맞습니다. 통일은 됐고, 통일이 되자 연방정부에서 오는 지원금이 끊어졌습니다. 산업체들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세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정위기를 맞은 거죠. 베를린 시정부는 이 위기를 민영화로 해결하려 듭니다. 당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민영화가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영화에 큰 저항도 없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시정부는 먼저 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팔아먹었습니다. 수도공사도 일부 민영화했습니다. 그 다음 민영화 후보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직원이 연간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시청소공사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자 여러 사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민영화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공사의 임직원들은 민영화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띠 두르고 결사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고, 그 방안을 들고 시정부와 협상을 벌여서 결국은 민영화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도시청소공사의 임직원들이 시정부에 제안한 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시정부에서 도시청소공사를 팔아서 얻으려는 그 돈만큼 공사에서 마련해서 내놓겠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민영화를 통해서 경영 효율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사인 상태에서도 그 경영 효율을 실현해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도시청소공사 임직원들은 시정부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익배당금 15년치에 해당하는 약 6천억 원을 한꺼번에 제공하고, 그리고 청소요금도 한 10%가량 낮춰주는 대가로 공사 행태를 유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물론 도시청소공사 공사 행태로 남아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원을 했고 직원을 2,000명가량 줄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청소요금도 상당히 낮췄죠. 그렇다고 아웃소싱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도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은 정규직으로 65세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수입은 줄었지만 매년 1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이 도시청소공사 쓰레기 절대 매립하지 않습니다. 전부 재활용되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발효를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음식물 등 유기물 쓰레기는 발효시키면 가스가 생산되죠. 그 가스는
공사 소유의 쓰레기 수거 차량 150대를 운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각시설에서는 열과 전기를 만들어서 지역 난방과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요. 소각 후 남는 것은 그 남는 것 중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특수 처리하고요. 철이나 구리 등은 금속은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첨단의 쓰레기 소각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영화를 저지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이 이필렬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조직에서 윗사람이 시키면 일을 하고 상명하복을 최대의 선으로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런 방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민영화한다 하면은 결사 반대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죠. 제3의 방안을 생각해낼 수 없는 문화가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업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이미 협동조합으로서 이런 경영실험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간이 걸리고 다소 비효율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실험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 가입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단순히 새롭고 공정한 언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문화를 일구는 그 선봉이 될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제3, 제4 조합원 가입을 호소하는 이유는 공정언론과 공정기업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그 승패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도 안철수 의원 측의 역사식 부재에 대한 비판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오늘 한국일보 염영남 논설위원의 야당이 죽는 길, 야당의 사는 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야당과 여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일야의 대결 구도 속에서 6월 지방선거 치러집니다. 야당이 이기든 여당이 이기든 공정한 시각에서 보면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6.2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져서 박근혜 씨가 부당하게 당선됐다는 이런 주장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당, 새누리당이 이긴다면 봐라. 부정선거는 무슨 부정선거냐.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면 야당이 이기면 봐라 맞다. 부정선거 맞지 않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선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선거를 앞두고 1여 2야의 구도 속에서 치러질 뻔한 했던 이 구도가 1여 1야로 치러짐으로써 나름대로 야당에게 그 불리했던 야당에게 다소 숨통을 틔우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통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 화음들 그것을 확대 과장할 경우에 결국은 야당이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런 분석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겨레가 아니고 한국일보네요. 한국일보 여명남 논설위원이 쓴 야당이 죽는 길, 야당이 사는 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들어봅시다. 흔히 정치권에서 진보는 분열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서는 이 같은 속설이 그리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1992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유의미한 출마자는 김대중 후보뿐이었지만 패퇴했고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도 진보를 대변하는 야당 후보는 단일화했지만 모두 졌다. 진보가 분열하기는커녕 단단히 결속했는데도 패했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구성비가 진보에게 불리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호남보다 충청권 유권자 비율이 높아졌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보 진영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한 정치인의 말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이기에 진보 진영에겐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2007년, 2012년은 거의 단일화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2012년 대선은 그랬죠. 2007년은 문국현 후보가 독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단일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2012년 선거는 부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 비율 중에서 영남과 고령층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진보가 단결하는 그 하나만으로 선거의 승리를 담보한다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최근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은 분열의 진보라는 속성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여명남 논설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손을 잡으면서 야권 지지층이 우려하던 표 갈림 현상은 없어졌지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부터 파열음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핵심은 민주당의 대주주인 친노 세력의 존재감에 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김한 콤비가 신당 구성을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게 친노 입장에서는 영 못마땅하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대로 5대5로 지분을 나눌 경우 당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는 대번에 절반으로 지분이 축소돼 소수 세력이 된다. 16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 문재인 이회찬 의원 등 친노 의원 40여 명이 불참한 것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속으로 끓고 있는 친노에게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패권화하는 매노 세력과 종북 세력은 신당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은 결정적 기폭제가 됐다. 친노 의원들은 조 의원에게 욕설과 고함을 쏟아냈고 한 의원은 트위터에 문재인을 공격하고 박근혜 정권을 추종하는 당신은 배노종박인가 배신자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다. 네. 물론 조경태 의원이 친노 배제가 아니라 일부 매너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친노 배제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지만 친노의 분노는 좀 채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고 여명남 논설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야당의 분열은 중도나 부동층의 고개를 가로젓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선거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야당이 죽는 길이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여명남 논설위원이 친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 별로 정확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을 밀접하게 가지고 정치적 세력을 만든 친노는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당신은 배노 종북인가 배신자냐 라고 비난했다는 이분 바로 정청래 의원인데요. 정청래 의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봤습니다마는 절대 친노 아닙니다. 다만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그 정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친노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성 언론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 시각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뜩이나 힘든 선거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야당이 죽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여명남 의원이 아니고 논설위원의 해법을 들어봅시다. 과거사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 패배 후 영국으로 떠나 국내 정치와 연을 끊고 지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도 2002년 대선 패배 후 당을 떠났고 정동영 민주당 고문도 2007년 대선 패배 후 한동안 자숙기간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하고 20여일이다. 더구나 대선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전국 선거가 코앞이다. 나름대로 속상한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대승적인 견지에서 친노의 자제가 필요하다. 한 걸음 멈춰주는 양보심을 평가 못할 정도로 국민의 민도가 낮지는 않다. 네. 이런 시각들이 이른바 중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며 따라서 좀 억울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추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콤비에게는 배려와 관용을 주문한다라고 여명남 논설위원은 지적합니다. 당내 세력도 아우르지 못하면서 군중을 이끌겠다는 건 의불성설이기 때문이죠. 실제 안철수 의원이 그간 문재인 의원과 별도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합당을 한다면서 대주주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니 지난 예를 들춰봐도 이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22일 신당의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전해서 양측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데 여기에 통큰 리더십으로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고 야당이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신당 측의 그야말로 잘못된 역사인식 그리고 그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럽고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통합은 했고 이 통합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 관권 동원마저도 불사할 그리고 언론 환경에서 종편과 지상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융단 폭격을 퍼부을 여당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이 진정으로 야권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슴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강해지면 정치가 투명해지지만 야당의 분열하면 여당의 독주를 초래하고요. 여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부패를 부릅니다. 예. 야당이 강해지면 정치 투명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당 분열, 여당 독주를 초래합니다. 지금 야당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졌을 때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그 폭거를 보십시오. 진보의 분열과 보수의 부패가 연이어 펼쳐지는 국가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명란 논설위원회의 그런 중도적이고 그리고 기성 언론의 시각에 서서 안철수 신당과 그리고 이와 통합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보내는, 그래서 통합야당에게, 즉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보내는 충고이기도 한데요.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서로 참고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는 서로가 자제를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김한길보다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의 악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조합원가입 하셨네요. 근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부산진구 전포동의 유진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부천구 오정동의 JIYOON 지윤대드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치 78님 역시 조합원가입 출자금 나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남양주시 진접업의 김맹숙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남구 봉덕 3동의 조선협경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참 제가 조금 전에 이명남 한국일보 논설위원회의 글을 통해서 서로 불만족스럽더라도 대동단결해서 거대 여당과 대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는 꼬락서기들 보면 열받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는 아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통합의 정신으로 마치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그것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여야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기초선거 공천 배제를 고리로 서로 통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새누리당은 기호 1번 정당 공천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되니까 지금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지방선거가 지금 아주 기가 막힌 구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김한길과 안철수가 신당 만든 것이 거대 여당에 맞붙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 무슨 어부지리를 주기 위해서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김종철 기자가 기호 2번의 자해적 포기라는 말을 통해서 정당 공천 배제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만 배제를 한다면 어떤 괴멸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김대중의 사람인 김한정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개관 교수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로 집을 옮겼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남양주는 야당이 해볼 만한 곳이다. 지난 대선 때는 득표율에서 51% 대 48%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졌지만 총선 때는 두 지역구 모두 이겼다. 4년 전 시장선거에서도 불과 300여 표 차이밖에 안 났다. 결국 김한정 개공교수가 도전할 남양주시 해볼 만한 곳입니다.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 근소하게 졌고요. 총선 때는 모두 야당이 이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이 김한정 교수에게 놓여있던 가장 큰 걸림돌은 야권 연대가 없다고 선언했던 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면은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그를 제일 위협했던 정치인 안철수가 이제 강력한 우군이 된 겁니다. 그러나 김한정 씨의 근심은 이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 통합신당, 즉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던 기호 2번을 이제 아예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면요, 정당 공천 하지 않은 정당은 뺍니다. 즉 기호 1번은 새누리당 후보가 차지를 하고요, 기호 2번 비어 있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이 만약에 공천을 하면은 그 후보가 들어가고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역시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기호 4번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추첨운이 좋아도 1, 2, 3, 4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기호 5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등록된 다른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면은 추첨운이 안 좋으면은 기호가 15번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 쪽의 시장 예비후 후보 벌써 3명이나 됩니다. 당에서 이들을 교통정리해서 기호 2번으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셋 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한 명은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을 내걸고 또 다른 한 명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설령 어느 한 명을 자기들 후보라고 보정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똑같은 무소속 후보 가운데 짝퉁 후보와 진짜 후보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한정 씨와 같은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현직의 야당 기초단체장들도 다 위험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얼마 전 서울 강동구청장 선거를 놓고 시뮬레이션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이해식 구청장, 서울시에서 재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체장으로 분류됐지만 기호 2번을 뗀 무소속 후보가 되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더 나오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모두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공정하게 겨뤄서 이기고 지는 것이야 후보자나 정치 세력의 실력이자 국민의 뜻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애초부터 다르게 적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당의 대표 선수는 공천이라고 하는 선발 과정을 거친 뒤에 기호 1번이라고 하는 중무장을 갖춰서 링 위에 오릅니다. 반면 야당 후보는 무장은 그냥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그것도 자기들 팬들끼리 서로 발이 뒤엉긴 채 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나 말합니다. 이걸 최정치라고 포장한다면은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김종철 기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봅시다. 지방선거 공천에 폐해가 많기에 공천을 하지 말자는 견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룰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자 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다른 룰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국민의 뜻이 크게 왜곡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어긴 여당과 달리 완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얻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대통령부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에 자기 말을 지키려는 이런 모습은 가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무책임하다. 자칫 정부 여당의 독주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즐기는 동호인 모임이 아니라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 조직의 태도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자적인 룰 변경, 즉 기초공천 포기를 하려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당원 조사는 여야 공동으로 공천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지 독자적으로 포기하자는 물음 아니었습니다. 여당이 공천하는 상황에서도 공천을 할지 말지를 김한길, 안철수 두 지도자 등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새정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뻔뻔스럽게 기호 1번이라고 하는 중무장을 통해서 단일하게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새정치 운운하면서 그걸 포기해가지고, 아니 전부 다 기호가 관계없이 사실 무공천을 하면요 기호를 없애야 돼요.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첨을 해가지고 배를 하든지, 그리고 번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공천하지 않는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같은 경우는 기호가 없어요. 아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기호 1번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물리적으로는 통합을 했으면서도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후보가 난립하는 이런 사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결국은 안철수와 김한길은 새누리당의 간첩이었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게시판에서 TW6060님이 부인 김맹숙님 몰래 가입을 해놓고 출자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납입하셨다고 하네요. 예, 제가 사무국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 전화를 일단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렌 버핏 67조 원님은 오늘 세 번째 증자한다고 가족까지는 총 6번째 증자라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증자도 좋지만요. 예, 조원들 많이 가입해야죠. 그러는 사이에 조선핵갱님, 김맹숙님, 위치78님 모두 출자금 납입까지 완료하셔서 영의 조합원에서 육의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는 사설로 안철수 의원의 한반도 역사인식이 실망스럽다고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인식 부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설로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일보의 사설이 더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서 한국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3대 원칙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1972년 7월 4일 박정희 지시로 북한에 밀수로 파견된 이우락이 당시 중앙정부 부장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합의했던 평화통일 3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의 골자죠. 비록 7.4 공동성명은 남한의 유신체제 등장,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등 양측의 체제 강화에 양측의 독재 확립에 악용됐지만 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된 최초의 남북 합의이자 이후 남북 화해 모색의 토대가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마련된 남북 기본 합의서 역시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7.4 공동성명의 개성을 재확인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대결 상태를 서로 남북 간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인 화해를 하며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고 교류 협력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7.4 공동성명 비록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다 악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3대 원칙은 지금도 남북 교류의 원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무력 행사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계를 도모한다는 이 3대 원칙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4 정상선언도 결국은 7.4 공동선언과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합의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토대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합의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정신을 공유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자 업적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4 정상선언 다 면면이 이어오는 남북 화해 협력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남북 간의 합의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엊그제 통합신당의 정강정책 논의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6.15와 14선언을 빼자고 제안했던 사실, 이것이 믿기 어려서였다라고 한국일보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게다가는 빼겠습니다.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이념론정의 소지를 없애고 초점을 민생에 두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다 합니다. 참, 몰역사적이고 그야말로 회피적인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분단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 새정치 아닙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이런 마당에 비록 철회를 하긴 했지만은 안철수 의원 측이 내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라고 한국일보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판을 깨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천 문제만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김한길을 압박해서 기울어진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채찍질해서 결국은 야권이 단일한 대우로 그대 여당과 서로 맞붙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세상살이님이 미르던 조합원 출자금을 입금하셨다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진성조합원이 됐다는 거죠. 사정이 나아지면 정자도 하고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경향신문의 사설 불량 종편 퇴출 책무를 방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다 한번 들어봅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채널 재승인을 끝내 강행했다. 야당 쪽 상임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반대했음에도 여당 쪽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해 의결했다고 한다. 지난주 초 방통위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식 의결을 보류해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재승인을 확정했다. 이번 기회에 불량 종편을 퇴출시켜달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방통위의 처사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여당에게 유리한 무기인 불량 종편들을 퇴출시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방통위의 재승인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행정이자 부실 심사의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말 우선 실시한 방송평가에서 뜻밖에도 모든 종편사에 합격점을 주었고 이번 평가를 앞두고는 심사위원단을 정부 여당 쪽에 치우치도록 편파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종편 3사 모두 기준점인 650점 이상을 얻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 점수가 나오게 된 세부 채점표를 보자는 야당 쪽 위원들의 요구는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애초부터 짜놓은 각본대로 밀어붙여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종편은 사업 승인 받을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승인이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보도 프로그램을 계획보다 2배 이상 편성하고 컨텐츠 투자를 약속의 3분의 1도 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7발 이상을 재방송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런 약속 위반에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는 투자를 아예 줄이고 보도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하는 종편사들의 향후 사업계획마저 통과시켜줬습니다. 방통위 이번 재승인 결정은요. 정권의 종편감사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개성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해보십시오. 다 망할 겁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